이혼 재판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났다. 살 곳도 돈도 없었다. 한 엄마는 11살 딸아이를 끌어안고 서울의 장대비 속을 헤맸다. 그리고 3일 후 그들은 고물상에 팔릴 운명이었던 녹슨 페버스에 몸을 누여야만 했다. 누구든 그게 모녀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바로 그 썩어가는 버스에서 그들은 도시 전체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물이 새던 그 비 오는 밤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빈손의 엄마가 그토록 극적으로 운명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이야기는 그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순간부터 시작되며 당신은 그 뒤에 숨겨진 결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서울의 장맛비는 언제나처럼 예고 없이 쏟아졌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굵은 빗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를 후려치며 서울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는 김수진의 구두 뒤축에 흙탕물을 튀겼다. 잿빛 하늘은 손에 닿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우산을 펴고 비옷을 여미며 오토바이에 올라타 빗속으로 사라졌다. 빗속에 망연자실 서서 마른 체형의 여자아이의 손을 꽉 쥔 채 서 있는 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수지는 우산이 없었고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할 정신이 없었다. 등 뒤에서 닫힌 조정실 문과 동시에 그녀 인생의 또 다른 문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쾅 닫혀버렸다. 딸 하은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집이라는 두 글자가 비수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무슨 집? 그녀가 계단 하나하나를 닦고 베란다에 화분 하나하나를 직접 심었던 그 집. 딸아이가 매년 문틀의 키를 재던 그곳은 오늘부로 더 이상 모녀의 것이 아니었다. 수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서서 뭐해? 끝났으면 어서 눈앞에서 사라져. 수진이 돌아보았다. 한때 그녀를 착한 며느리라 부르고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박 여사가 고급스러운 검은 우산 아래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냉혹하게 꾹 다물려 있었다. 그 옆에는 죽고 못 살겠다며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남편 민준이 이제는 빚쟁이를 피하듯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수진이 그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준은 지겹다는 듯 가식적인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서류에 도장 다 찍었고 법원에서도 끝났어. 뭘 더 끌어? 그럼 통장에 있던 돈은 다 어디로 옮겼어? 수진의 목이 메었다. 그건 부부가 함께 모은 저축이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 자금 운용하기 편하게 그리로 옮겼어. 그리고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의였잖아. 당신도 알면서 수지는 쓰디쓴 실소를 터뜨렸다. 내 일자리는? 민주는 대답이 없었다. 박 여사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얘야, 남의 회사가 전처까지 먹여 살릴 의무는 없는 거란다. 시집 왔을 땐 남편한테 기대고 이혼했으면 내 스스로 살 길 찾아야지. 더는 매달리지 마라. 하은이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수지는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딸. 그리고 그녀는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 것과 딸 아이 물건만 챙겨갈게요. 옷이랑 아이 책이요. 박 여사는 비웃었다. 이미 현관문 자물쇠 바꿨다. 나중에 사람 시켜서 모아둘 테니 시간 나면 와서 가져가든가. 지금은 어서 가. 마치 마당에서 개를 쫓아내는 듯 가벼운 말투였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빗물은 눈물과 섞여 수진의 입술로 흘러내려 짜디짰다. 민주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돌아섰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소리치듯 말했다. 수진 씨, 일 크게 만들지 마. 우리 문명인답게 끝내자고. 문명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헛웃음이 나오는 단어였다. 고급 세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퀴가 더러운 물웅덩이를 지나며 흙탕물을 수진의 바짓가랑이에 온통 튀겼다. 하은이 깜짝 놀라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나 다 젖었어. 수진은 딸의 옷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놓치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행인들은 모녀를 힐끗 쳐다보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이 도시에서 타인의 비극은 결코 멈춰서서 구경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수진이 겨우 속삭였다. 가자, 하은아. 어디로 가? 엄마. 수진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그들은 빗속을 하염없이 걸어 두 블록을 지났다. 하은이의 신발은 흠뻑 젖어거릴 때마다 질퍽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침내 수진은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익숙한 집 앞에 멈춰섰다. 굳게 닫힌 철문에는 새 자물쇠가 번쩍이고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대, 오늘 아침에 자물쇠 바꿨어. 대개 짐은 창고로 다 옮긴 것 같던데.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집에 들어갈래. 내 책가방 가져와야 해. 수지는 차가운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내 딸 물건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와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뿐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의 팔을 끌었다. 세댁, 소용없어. 저 사람들 문 안 열어줄 거야. 수지는 문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깨달았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집도, 돈도, 일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은행 계좌 잔액 75, 0원, 잔인한 숫자였다. 수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돈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하은이 겁에 질려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자? 수지는 자신의 삶이었던 익숙한 골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계획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결혼 후 모두 멀어졌다. 그녀의 삶은 시댁을 중심으로 돌아갔었다. 이제 그 가족이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버렸다. 비가 점차 그치고 땅거미가 내렸다. 가로등이 켜지며 차가운 물웅덩이를 반짝이게 비췄다. 모녀는 남의 집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하은이의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다. 엄마, 나 배고파.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뿐이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다. 모녀는 문 닫은 가게 처마 밑에 앉아 그것을 나눠 먹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은이는 없어질까봐 두려운 듯 천천히 먹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많이 가난한 거야? 수진의 목이 메었다. 가난한 게 길이 없는 건 아니야, 딸. 그럼 우리 괜찮을까? 수진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깡마른 딸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고생 안 시킬게. 하은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수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와 딸은 잠잘 곳이 없었다. 엄마, 가자. 어디로 가, 엄마? 일단 비 피할 곳을 찾아보자.
그들은 몇 개의 거리를 헤매다 마침내 한 병원 주차장 앞에 멈춰 섰다. 경비 아저씨가 딱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주차비 없으면 안 되는데. 아뇨, 그냥 잠깐만 앉아있다 갈게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수진과 하은은 벽에 바싹 붙어 앉았다.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은이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나 졸려. 수지는 딸을 품에 안았다. 조금만 자, 딸.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지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돈을 잃는 것도 집을 잃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속될 곳이 없다는 감각이었다. 수백만 명이 북적이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그녀와 딸은 편히 잠들 작은 공간 하나 없었다. 수지는 칠흑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속에서 고통스러운 질문이 메아리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희망이 아니라 결코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엄마의 본능이었다. 버려져야 한다 해도,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도 수지는 딸을 품에 더 꽉 껴안았다. 자, 딸, 엄마가 여기 있을게. 밖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그들 삶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서의 첫날 밤 수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은이는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만 외풍 때문에 가끔 기침을 했다. 수지는 가방에 있던 마지막 얇은 재킷을 꺼내 딸에게 덮어주었다. 그녀의 등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귀는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 문으로 달려 들어오는 소리에 쏠려 있었다. 우는 소리, 의사를 부르는 소리, 급한 발걸음 소리. 병원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쪽 구석에는 한 가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마 응급실에 있는 가족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다른 구석에는 한 할머니가 여행 가방에 머리를 밟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모든 일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뜰 무렵 경비원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하룻밤만 신세 지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요. 수지는 잠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다. 엄마, 우리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딸. 우리 집은? 수지는 목구멍으로 울음을 삼켰다. 잠깐만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딸을 주차장 뒤편 공용 수도가로 데려가 세수를 시켰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은이가 몸을 떨었다. 엄마, 추워. 수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딸을 병원 정문 근처의 토스트 가게로 데려갔다. 그녀는 가장 싼 기본 토스트 하나를 사서 케첩과 피클을 공짜로 좀 더 달라고 했다. 모녀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아 토스트 하나를 나눠 먹었다. 하은이는 부드러운 속 부분을 엄마에게 양보했다. 엄마가 먹어. 아냐, 네가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하지만 수진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다음 날 밤 잠잘 곳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다시 올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옛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는 받았지만 당황한 목소리였다. 수진이니? 오랜만이다. 지금 우리 집이 좁아서 식구도 많고.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냐, 괜찮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거절당하는 감각은 어제의 비보다 더 아팠다. 한낮에 서울 햇볕은 불을 쏟아붓는 듯했다. 모녀는 큰 길을 따라 걸었다. 하은이가 피곤하다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엄마, 나 발 아파. 수지는 어제 젖어
아직 마르지 않은 딸의 플라스틱 샌들을 보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딸의 샌들을 벗기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발을 닦아주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버스 터미널, 공원, 기차역, 해질녘. 수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사람이 많아 적어도 너무 횡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들은 한쪽 벽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음료수를 파는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다 모녀를 한참 보더니 물었다. 차 기다려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주머니는 더 자세히 살폈다. 잠잘 곳이 없는 모양이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저 뒤편에 가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끔 노숙하는데 경찰이 자주 순찰돌아. 수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은을 데리고 터미널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몇몇 남자들이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고 몇몇 여자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땀 냄새, 기름 냄새,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하은이가 속삭였다. 엄마, 나 무서워. 수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있잖아. 둘째 날 밤, 그들은 주워온 골판지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터미널의 높은 천장을 바라보며 굉음을 내며 달리는 화물차 소리를 들었다. 새벽 2시쯤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겼고 수지는 하은을 안고 흩어지는 사람들 틈에 섞여 달아났다. 하은이가 흐느끼며 울었다. 엄마, 나 졸려. 수지는 딸을 안고 길가로 나와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꼈다. 셋째 날 아침 수지는 지갑을 들여다보았다.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을 시작했다. 외곽의 가장 싼 월세방을 구하려 해도 보증금이 몇백만 원은 필요했다. 부족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녀에겐 더 이상 고향이 없었다. 그녀는 주워온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하은을 보았다. 뭐 그려? 하은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다. 작은 창문 2개가 달린 작은 집과 그 위로 커다란 해가 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도 다시 집이 생길 거야, 엄마. 수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문득 어제 낡은 휴대폰으로 스쳐봤던 페버스 매물 광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광고를 열었다. 45인승 페버스 매물, 운행 가능, 580만 원. 경기도 안산에서 확인 가능. 580만 원, 그녀에겐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방 속에 넣어둔 약간의 결혼 예물이 있었다. 문이 잠기기 전 유일하게 챙겨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작은 귀걸이와 반지를 보았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민주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딸을 안고 일어섰다. 엄마 따라와. 어디가, 엄마, 예물 팔러. 작은 금은방은 터미널 근처 골목에 있었다. 주인은 예물을 꼼꼼히 살폈다. 오래된 금이네요. 값은 많이 못 쳐드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돈다발을 쥐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한 부분을 잘라낸 듯했다. 금은방을 나와 그녀는 하은을 보았다. 우리 안산 가자. 하은이 놀라서 물었다. 놀러 가는 거야, 엄마? 수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새집 찾으러 그들은 저렴한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향했다. 국도는 먼지로 자욱했고 버스는 심하게 덜컹거렸다. 하은이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졸았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오후
모녀는 국도변의 한 고물상 앞에 섰다. 낡은 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유리는 깨지고 쇠 프레임은 녹슬어 있었다. 고물상 주인은 햇볕에 그을린 중년 남성이었다. 버스는 사서 뭐 하시려고?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살려고요.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하은을 보았다. 저 버스에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죠? 이 버스는 그냥 뜯어서 고철로 파는 거예요. 하은이가 엄마의 손을 끌며 색이 바랜 노란색 버스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봤다. 엄마, 저거 창문 되게 많다. 수지는 버스 가까이 다가갔다. 내부는 먼지 투성이었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으며 곰팡내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선 창문들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노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좌석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저쪽 구석에 놓일 매트리스, 여기에 놓일 작은 부엌, 창가에 놓일 하은이의 공부 책상을 상상했다. 적어도 지붕이 있었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있었으며 길바닥에서 자지 않기 위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고물상 주인을 돌아보았다. 운행은 되나요? 되긴 하는데 아주 낡았어요. 엔진은 아직 안 죽었고 가격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정말로 살려고 사는 거예요?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50만 원 깎아드릴게. 대신 환불은 안 돼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하은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다. 우리 이제 집 생긴 거야. 엄마? 수지는 딸을 보았다. 응, 우리 새 집이야. 해질녘 수지는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버스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다. 고물상 주인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천천히 가요. 익숙하지 않으면 느리게.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낡은 열쇠를 돌렸다. 낡은 엔진 소리가 덜덜거리며 울렸다. 버스는 고물상을 빠져나와 멀리 보이는 공단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앞에는 길고 막막한 길이 펼쳐져 있었고 뒤에는 사회 밑바닥에서의 사밀이 있었다. 수지는 핸들을 꽉 잡았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 딸아이는 길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엄마에게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계속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다. 수진이 고물상을 벗어나는 비포장도로에서 처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낡은 버스는 심하게 덜컹거렸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 새로운 집이 길 한복판에서 멈춰버릴까봐 두려웠다. 하은이는 맨 앞좌석에 앉아 먼지투성이 유리창 밖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거기라면 우리가 살기 좀 더 쉬울 거야. 학교도 있어. 엄마? 수지는 순간 말을 멈췄다.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있을 거야, 딸. 엄마가 약속할게. 버스는 붐비는 오토바이와 트럭들 사이에 끼어 국도를 느릿느릿 달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돌아보았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깡마른 여자가 녹슨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1시간 남짓 달린 후 수지는 움푹 파인 작은 길로 접어들어 큰 공단 뒤편의 공터로 향했다. 잿빛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파란색, 회색 작업복이 뒤섞이고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밤새 주차하는 몇몇 트럭이 있는 공터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시동을 끄자 시끄러운 엔진 소리 뒤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여기서 지내는 거야,
엄마? 하은이가 물었다. 응. 적어도 오늘 밤은. 모녀는 차에서 내렸다. 기름 냄새, 흙먼지 냄새,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녀는 다시 버스에 올라 문을 닫았다. 3일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닫을 수 있는 문을 갖게 되었다. 수지는 버스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리 정말로 집이 생긴 거야? 하은이가 작게 웃었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먼지투성이 차안, 찢어진 좌석, 흙으로 뒤덮인 바닥, 물 얼룩이 진 천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곳은 건조했고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며 그들에게 속한 유일한 장소였다. 응,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이야. 하은이가 좌석 사이 통로를 뛰어다녔다. 창문이 엄청 많아, 엄마. 낮에는 엄청 밝겠다. 수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딸이 앉을 앞쪽 몇 좌석을 대충 닦았다. 밤은 금세 찾아왔다. 공단의 기계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다. 틈이 벌어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차 안은 점점 추워졌다. 수지는 얇은 재킷을 좌석에 깔아 하은이를 눕혔다. 그녀는 그 옆에 누웠다. 등은 쑤셨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엄마. 응, 우리 여기서 오래 있을 거야? 수지는 어두컴컴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더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하은이가 돌아누워 엄마를 껴안았다. 나 이 집 좋아.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 수지는 작게 웃었다. 무슨 영화가 이런데?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나오는 영화. 수지는 울컥했다. 이게 여행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수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춥고 딱딱했지만 경비원이나 경찰에게 쫓겨 깨지 않아도 되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길게 늘어선 창문들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노란 빗줄기를 만들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아침이야. 너무 예뻐. 수진이 눈을 떴다. 그 광경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차 안가득 빛이 쏟아졌고 햇살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순간 녹슨 버스는 마치 그림 속 햇살 가득한 집처럼 보였다. 예쁘네.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공터로 나갔다. 몇몇 노동자들이 아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버스를 쳐다봤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차예요? 네, 여기서 밤샜어요? 수지는 조금 걱정스러웠다. 네, 누구 방해하진 않았어요. 남자는 선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 트럭들도 맨날 자는데 뭐. 길만 막지 않으면 돼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공단 입구의 노점에서 토스트 2개를 샀다. 이번에는 계란 프라이도 추가했다. 모녀는 버스 계단에 앉아 맛있게 먹었다. 엄마, 오늘 우리 뭐 해?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자본도 고정된 장소도 서류도 없었다. 오직 두 손뿐이었다. 그녀는 차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좌석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하은아, 엄마가 의자 좀 치우는 거 도와줄래? 하은이가 신나서 대답했다. 네. 그들은 낡은 좌석들을 뜯어내 버스 뒤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차 안은 점점 넓어졌다. 수지는 창가 한쪽 구석을 잠자리로, 다른 한쪽은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그 빈 공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문득 외할머니가 낡은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집안 가득 퍼지던 따뜻한 빵 냄새, 할머니의 자상한 웃음소리. 수지나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건 제대로 먹어야 한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가방 속에는 낡은 레시피 노트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펼쳐볼 용기가 없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천장에 갈라진 틈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뚝뚝뚝 물방울이 바닥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하은이가 겁을 먹었다. 엄마, 비새. 수지는 근처에 버려져 있던 트럭의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가져와 물을 받았다. 비가 더 많이 오면 다른 곳에서도 셀 것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몇 군데에서 더 물이 새기 시작했다. 차 안은 춥고 축축했다. 하은이는 몸을 웅크렸다. 수지는 딸을 품에 꼭 안았다. 조금만 참아, 딸. 비는 1시간 가까이 내리다 그쳤다. 바닥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낡은 쇳덩어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하은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워. 엄마, 나 힘들어.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런 습한 환경이 아이를 병들게 하기 쉽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을 얻을 돈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사와 딸의 몸을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 딸아. 하은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해. 그녀는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 첫 장에는 할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네가 가장 힘들 때 빵을 만들 거라. 밀가루와 불이 너를 살릴 것이다. 수지는 마치 할머니가 곁에 서 있는 것처럼 흐느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식빵, 단팥빵, 찐빵, 간단한 레시피들, 저렴한 재료들, 큰 오븐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마 이것이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녀는 차 안의 빈 공간을 보았다. 작은 화덕, 밀가루 반죽 그릇, 빵틀. 그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야만 했다. 그녀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약속할게. 계속 고생하게 두지 않을게. 밖에서는 공단의 불이 밝혀져 있었다. 내일이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출근할 것이다. 그들은 싸고 따뜻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가 필요했다.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 녹슨 버스는 아직 집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녹슨 버스에서의 넷째 날 밤은 수진이 절망의 경계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한 밤이었다. 하은이는 열이 났다. 갑작스러운 고열은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입술을 마르게 하며 차가운 차 안에서 연신 기침을 터져나오게 하는 미열이었다. 수진이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 숨쉬기가 좀 힘들어. 하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남은 물병을 찾았다. 그녀는 휴지에 물을 적셔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하지만 물은 너무 적고 너무 차가웠다. 꽉 닫히지 않은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쇠냄새와 흙먼지를 실어날랐다. 수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았다. 조금만 참아, 딸. 아침 되면 병원 가자.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돈은 8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진료비와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하은의 기침 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이 버스를 사지 않았더라면 딸아이가 이렇게 춥고 습한 곳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조금만 더 참고 전 남편에게 돌아가 사과했다면 어쩌면 딸은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수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모녀를 쓰레기처럼 내쫓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딸에게 살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고 가르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존심과 딸의 건강 사이에서 수지는 자신이 이렇게 약해 본 적이 없다고 느꼈다. 새벽녘,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녀는 하은을 등에 업고 1km 가까이 걸어 큰 길가의 작은 소아과 의원으로 갔다. 의사는 간단히 진찰하고 폐소리를 들었다. 감기로 인한 급성 인후염이네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약 잘 챙겨 먹여야 합니다. 수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48,000원입니다. 수지는 멍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다. 남은 돈의 거의 절반이었다. 의원을 나와 하은이는 버스 뒤편에 앉아 작은 약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돈 많이 들었어? 수지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 얼마 안 들었어. 우리 딸 빨리 나아서 엄마 걱정 덜어줘야지.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다. 그날 정오 공단 위로 불같은 햇볕이 쏟아졌다. 버스 안은 찜통으로 변했다. 수지는 창문을 모두 열었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열기뿐이었다. 하은이는 뒤편에 누워 땀을 뻘뻘 흘렸다. 수지는 골판지로 유리창을 가려 햇빛을 막았다. 그녀는 이 버스가 비가 오면 물이 셀 뿐만 아니라 해가 뜨면 쇠 상자처럼 달아오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위태로운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비가 몰려왔다.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비가 버스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며 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폭풍처럼 요란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곳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뚝, 뚝, 뚝. 그러다 이내 줄기가 되어 흘러내렸다. 수지는 양동이 2개를 더 놓아 물을 받았지만 바닥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하은이는 기침을 더 심하게 했다. 수지는 차 한가운데 앉아 그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어. 그녀는 그저 지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지붕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았고 딸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만큼 튼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젖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너를 해쳤구나. 하은이가 그 말을 듣고 애써 몸을 일으켰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수지는 딸을 와락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포기한다면 사과하고 시댁에 돌아가 애원할 수도 있었다. 계속 나아간다면 이 쇳덩어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텅 빈 차 한 구석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노트가 떠올랐다. 수진의 손이 떨리며 다시 노트를 펼쳤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기억이 밀려왔다. 첫 페이지에는 기울어진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네가 가장 힘들 때 부엌에 불을 잊지 마라. 화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 수지는 가장 기본적인 빵 레시피 페이지를 넘겼다.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가장 저렴한 재료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다. 밀가루는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고 드라이 이스트는 작은 포장으로 사면 된다. 아침에 노동자들에게 팔빵을 만든다면 그녀는 불 켜진 공단 쪽을 내다보았다. 매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퇴근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빵, 김밥, 라면, 저렴하고 따뜻한 빵 한 덩이라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만들지? 그녀에게는 오븐도 반죽기도 자본도 없었다. 오직 2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었다.
이제는 버스 의자를 뜯어내느라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쳤다. 그래, 해보는 거야.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수지는 공터로 내려가 공사장 근처에 버려진 벽돌 몇 개를 주워왔다. 그녀는 버스 옆에 임시로 작은 받침대를 쌓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밀가루 1kg, 작은 이스트 한 봉지, 소금 약간을 샀다. 다 합쳐도 5,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로 돌아왔다. 하은이가 엄마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빵 만들어? 응, 할머니처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공터 뒤에서 주워온 낡은 플라스틱 대야에 밀가루를 붓고 물을 섞어 손으로 반죽했다. 손가락은 온통 반죽으로 뒤덮였고 땀이 얼굴로 흘러내렸지만 반죽을 치대는 리듬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에 힘을 빼고 고르게 치대거라. 반죽이 부드러워지면 네 마음도 부드러워질 게다. 수지는 눈을 감고 계속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 옆에 두어 반죽을 발효시킨 후 그녀는 낡은 깡통으로 만든 자작 화덕에 숯불을 피웠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 구해온 낡은 무쇠 팬 위에 첫 번째 빵 반죽 덩어리를 올렸을 때 빵 굽는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따뜻한 냄새였다. 수지는 부풀어 오르는 작은 빵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더 이상 돌덩이처럼 무겁지 않다고 느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아 손뼉을 쳤다. 엄마, 냄새 너무 좋다. 수지는 한이 빼어 물었다. 빵은 조금 딱딱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만든 빵이었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딸을 보았다. 내일 한번 팔아볼까? 하은이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엄마. 그날 밤 여전히 비는 약하게 내렸고 몇 군데에서는 물이 샜지만 수지는 더 이상 앉아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서 계산을 했다. 밀가루 1kg로 몇 개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 빵 하나에 500원씩 판다면 20개를 팔면 40개로 늘리면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숫자들, 은행 계좌처럼 텅 빈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숫자들, 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부자 될 수 있을까?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부자는 몰라도 이제 굶지는 않을 거야. 밖에서는 공단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었으며 삶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투성이 공터. 녹슨 버스 안에서 한 엄마는 계속 살아갈 유일한 길을 막 찾아냈다. 동정이 아니라 구걸이 아니라 자신의 두 손과 밀가루로. 내일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비를 맞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수지는 자신이 완전히 빈손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에게는 아주 작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언가가 생겼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수지는 잠에서 깼다. 공단의 트럭 소리나 기계 소리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였다. 오늘이 처음으로 빵을 파는 날이었다. 하은이는 뒤편에서 아직 자고 있었다. 약을 먹은 후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변했지만 목은 여전히 살짝 잠겨 있었다. 수지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 더 자, 딸. 엄마 빵 만들게. 그녀는 버스 옆 화덕에 숯불을 피웠다. 아직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밀가루를 섞고 다시 한번 반죽을 치댔다. 작게 나뉜 반죽 덩어리들이 낡은 무쇠 팬 위에 올려졌다. 치익 하는 작은 소리가 나며 따뜻한 빵 냄새가 새벽의 찬 공기와 공터의 쇠 냄새에 섞여 퍼져나갔다. 수지는 만들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시도하는 거야. 6시쯤 되자 노동자들이 아침 작업을 위해 공터를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쁘게 걸으며 휴대폰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버스문 앞에 작은 플라스틱 쟁반을 놓고 그 위에 첫빵 15개를 올렸다. 빵은 예쁘지 않았다. 큰 빵집처럼 노릇하지도 않았지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빵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냈다. 따뜻한 빵 사세요. 하나에 5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한 여성 노동자가 멈춰서서 빵 쟁반을 보더니 수진을 쳐다봤다. 이게 무슨 빵이에요? 직접 만든 따끈한 빵이에요.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안에 뭐 들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없어요. 내일은 소보로나 팥을 넣어보려고요. 아주머니는 몇 초간 망설이더니 지갑을 꺼냈다. 하나 먹어볼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건넸다. 아주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수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몇 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저기 파는 것보다 뜨겁고 부드러워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괜찮네요라는 한마디였지만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남성 노동자가 다가왔다.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2개 주세요. 수진의 손에 동전이 놓였다. 그녀는 세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다. 3개가 팔렸다. 5개. 그리고 8개. 3명의 무리가 함께 멈춰서서 사갔다. 처음 여셨나 봐요? 네. 계속 여기서 파실 거예요?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되면요. 불과 40분 만에 쟁반은 텅 비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구겨졌지만 진짜인 동전과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500원. 많지는 않았지만 빌리거나 구걸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그녀 스스로 번 돈이었다. 하은이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버스에서 뛰어나왔다. 다 팔렸어, 엄마.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팔렸어. 하은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엄마 빵 맛있다고 했잖아. 수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문득 딸을 꽉 껴안았다. 우리 딸 덕분이야. 그날 수지는 다시 시장에 가서 밀가루를 더 사고 저렴한 소보로와 팥, 오이 피클을 조금 샀다. 그녀는 한 푼 한 푼 꼼꼼하게 계산했다. 오후에는 소를 넣은 빵 몇 개를 시험 삼아 만들어 보았다. 저녁에는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빵을 판지 이틀째 그녀는 30개를 만들었다. 어제의 노동자 몇몇이 다시 찾아왔다. 어제처럼 2개 주세요. 오늘은 뭐 넣은 거 있어요? 수지는 재빨리 소보로를 얹고 팥소를 넣었다. 네, 있어요. 빵은 7시가 되기 전에 다 팔렸다. 공단 경비원 한 분이 다가왔다.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수지는 순간 긴장했다. 네, 이틀 됐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주차할 때 깔끔하게 하고 트럭길 막지 마세요. 수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깨끗하게 할게요. 그는 빵 쟁반을 보더니 말했다. 나도 하나 줘봐요. 그는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괜찮네. 수지는 웃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임을 깨달았다. 셋째 날, 그녀는 40개를 만들었다. 계속되는 반죽에 팔이 쑤셨다. 숯불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하은이는 엄마를 도와 빵을 포장하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내주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얼마 벌었어? 수지는 하루가 끝날 무렵 앉아서 계산을 했다. 밀가루, 숯, 속 재료값을 빼고 나니 약 12영원을 벌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딸의 약을 더 사고 비를 막을 방수포를 사고 물이 새는 곳을 임시로 막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수지는 버스 좌석에 누워 공단의 불빛이 점점이 비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법원 앞에서 비를 맞던 날을 떠올렸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단단히 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첫 몇 걸음을 뗐다. 하은이가 돌아 누우며 말했다. 엄마, 응, 우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고기 넣은 샌드위치도 먹던데 우리도 그거 만들 수 있어? 수지는 웃었다. 천천히 해야지, 딸. 아직은 이것저것 살 돈이 없어. 그럼 차근차근 하면 되지. 단순한 말이었지만 수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차근차근, 맞다. 아무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고 아무도 폐허 속에서 빵 한 덩이로 단번에 일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빵 하나씩 하루하루 쌓아나가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넷째 날 아침 수진이 빵을 팔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멀리서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있었다. 노동자 인파가 줄어들자 그녀가 다가왔다. 이 빵 직접 만드세요? 네. 장사한 지는 며칠 됐고요. 네, 며칠 됐어요. 그녀는 빵 하나를 집어들고 가볍게 눌러보았다. 반죽이 덜 부풀었고 치대기도 부족하네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손으로 만들어서요. 그녀는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더니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빵 만드는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외할머니께 배웠어요. 여성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 근처에 큰 호텔에서 제빵장으로 일했던 분이 계세요. 저기 공장 뒤편 월세방에 사시는데 수지는 조금 놀랐다. 네, 더 잘하고 싶으면 그분을 찾아가 봐요. 그녀는 쟁반에 돈을 놓고 돌아섰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빵을 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능성을 봐주었다. 그녀는 하은을 쳐다봤다. 들었어, 딸?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 아저씨 찾아가 보자, 엄마. 수지는 공장 뒤편의 낡은 월세방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그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다시 한번 먼지투성이 공터 한가운데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녹슨 버스는 더 이상 비를 피하는 곳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차 주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첫방 반죽은 단지 굶주림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엄마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믿음을 구해준 것이었다. 수진의 삶은 아직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 돈은 여전히 적었고 버스는 물이 샜으며 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는 밀가루가 있고 불이 있고 따뜻한 빵이 있고 그리고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아직 전부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여정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양팔 전체가 쑤시는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깼다. 몇 시간씩 계속되는 반죽에 익숙하지 않은 근육들이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옥신거렸다. 하지만 뒤편에서 들려오는 하은의 옅은 기침 소리에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아직 힘들어?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다. 많이 좋아졌어, 엄마.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그녀는 50개의 빵을 만들었다. 밀가루는 더 많아졌고 팔은 더 아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빵을 팔았고 얼굴이 익숙해진 노동자들이 멈춰서서 빵을 사갔다. 몇몇은 빵집 아줌마라고 불렀다. 친근한 그 부름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거의 다 팔았을 무렵 그녀는 공장 뒤편의 낡은 월세방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 여성이 언급했던 제빵 스승이 사는 곳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귀찮게 하는 거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밀가루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계속 이 방식대로만 만들면 빵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배워야 했고 제대로 만들어야 했다. 마지막 빵을 다 팔고 수지는 손을 닦고 하은을 데리고 월세방 쪽으로 걸어갔다. 움푹 파인 작은 길, 양옆으로는 낮고 허름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마침내 한 오토바이 기사가 골목 끝 방을 가리켰다. 강 노인이 저기 사는데 말을 잘 안 하는 양반이야.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한참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머리는 희끗했지만 등은 꼿꼿했고 낡은 안경 너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시오? 저 강 선생님 댁 맞나요? 빵을 만드셨다고 들어서요. 강 노인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한테 들었소? 빵 사가신 손님 한 분이요. 그는 침묵했다. 수지는 당황했다. 저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요. 하은이가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노인은 아이를 보더니 수진을 쳐다봤다. 빵 만든다 했소. 네, 가져와 보시오. 수지는 멍했다. 네, 당신이 만든 빵을 가져와 보라고. 다행히 그녀는 점심으로 먹으려던 빵 하나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서둘러 버스로 달려가 빵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강노인은 빵을 들고 가볍게 누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반죽의 탄력이 부족해 그는 빵을 찢어 속을 보았다. 여긴 뭉쳐있고 저긴 비어있고 이스트가 고르게 활동하지 못했군.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손으로만 해서요. 손으로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방법이 틀렸지. 그는 한 입 빼어 물고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다. 맛은 괜찮은데 식감이 엉망이야. 수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배울 돈은 없어요. 강 노인이 눈을 떴다. 이 일이 쉬운 줄 아시오? 아니요. 하지만 배울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보았다. 작은 상처들, 뜨거운 수 때문에 깨진 손톱. 하루에 몇 개나 만드시오? 50개요. 다 팔리고? 네, 거의 다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앞치마를 들고 나왔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여기로 오시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못 일어나겠으면 배우지 말고. 네, 일어날 수 있어요. 늦지 마시오. 문이 닫혔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하은을 돌아보았다. 엄마, 이제 배우는 거야? 수지는 딸을 와락 껴안았다. 응, 이제 배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확히 4시에 수지는 문을 두드렸다. 강노인은 마치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이미 서 있었다. 들어오시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나무 테이블 하나, 스테인리스 대야 몇 개, 낡은 오븐, 반죽해 보시오. 수지는 따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반죽을 접는 법, 손목을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치대는 건 힘이 아니라 리듬으로 하는 거야. 수진이 다시 해보자. 반죽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발효는 불 가까이에 직접 두는 게 아니야. 높은 온도는 이스트를 죽여. 그는 적당히 따뜻한 환경을 만드는 법부터 수진이 전혀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었다. 몇 시간 후 첫 빵이 오븐에서 나왔다. 빵은 고르게 부풀었고 껍질은 얇았으며 속은 폭신했다. 수지는 그것을 보고 울 뻔했다. 이게 제가 만든 빵이에요? 그렇소.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거지. 하은이가 한 입 베어 물었다.
엄마, 훨씬 맛있어. 강 노인은 드물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5성급 호텔에서 제빵장을 했었소.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왜 그만두셨어요? 그는 침묵했다. 세상이랑 맞지 않아서.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수지는 강 노인에게 배우고 그 후 버스로 돌아와 빵을 만들어 팔았다. 빵은 눈에 띄게 맛있어졌고 단골 손님은 더 늘었다. 어떤 이는 오늘 빵이 완전히 다른데요? 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수지는 웃었다. 마음이 들떴다. 수입은 점차 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공단 정문 근처의 다른 빵집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 가게 주인은 오랫동안 샌드위치를 팔아온 최 씨 아주머니였다. 처음에는 그저 쳐다보기만 하더니 가격을 내리고 손님들에게 저 버스에서 만드는 빵은 깨끗하지 않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쟁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최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당신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 조만간 구청에 쫓겨날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위생은 잘 지키고 있어요. 위생? 그녀는 비웃었다. 그 쇳덩어리 안에서 만드는데 깨끗할 리가 있나. 수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손님을 얻고 있고 손님을 얻으면 시기 질투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수지는 강 노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장사라는 게 어디든 다 그렇소. 자네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할 게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깨끗하게 하고 품질을 지키시오. 두려워 말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녹슨 버스는 이제 단지 몸을 피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경쟁 상대가 되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막 기어오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항상 짓누르려는 손길이 있기 마련이다. 수지는 차 안에서 갓 나온 따뜻한 빵을 보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이신 마음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더 이상 가난뿐만이 아니었다.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두 모녀를 먹여 살리는 이 빵 한 덩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의 빵 장사는 훨씬 순조로웠다. 강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빵은 부드럽고 향긋하며 속은 폭신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음 날이면 다시 찾아왔다. 빵집 아줌마, 저 3개 주세요. 저는 이게요. 집에 가져가서 아이 주게요. 매일 아침 쟁반은 더 빨리 비워졌고 수진의 주머니는 조금씩 두둑해졌다. 많지는 않았지만 더 좋은 밀가루와 계란, 약간의 햄을 살 만큼은 되었다. 하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아이는 엄마를 도와 빵을 포장하고 쟁반을 닦으며 뛰어다녔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최 씨 아주머니의 가게를 지나치며 수진의 버스 쪽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쪽 방 더러운 차 안에서 만든다던데? 안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도 있대.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쥐라니. 그녀는 매일같이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음식 재료를 꼼꼼하게 덮어두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녀는 최 씨 아주머니 쪽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물건을 팔면서도 수진을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몇몇 단골 손님이 망설였다. 아줌마, 차 안에서 빵 만드는 거예요? 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요. 한 여성 노동자가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던데 라고 말하곤 가버렸다. 수지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날 빵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팔렸다. 절반 조금 넘게 팔렸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후에 청소를 하던 중 수지는 버스 바퀴 앞에 검은 진흙이 섞인 더러운 물웅덩이가 생겨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하은이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수지는 최 씨 아주머니의 가게 쪽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1시간 넘게 청소를 하고 나서야 냄새를 겨우 없앨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재앙이 닥쳤다. 수진이 빵을 팔고 있을 때 구청 직원 2명이 다가왔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영업 허가증은 있습니까?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 그냥 작게 파는 거라서요. 허가 없이는 위반입니다. 그들은 버스를 점검하고 숯불 화덕과 빵 쟁반을 살펴보았다. 이 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수지는 떨었다. 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고 위생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한 직원이 과태료 고지서를 작성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지는 손에 든 고지서를 보았다. 과태료 금액은 그녀가 일주일 동안 번 돈과 거의 맞먹었다. 그녀의 목이 메었다. 저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겁니다. 하은이가 엄마 팔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 구청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수지는 버스 계단 옆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장사할 곳도 돈도 잃었고 나쁜 소문까지 얻었다.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수지는 방수포를 쳤지만 강한 바람에 빗물이 차 안으로 들이쳤다. 바로 그때 버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쿨럭 쿨럭 그러다 뚝 꺼져버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다시 열쇠를 돌렸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안 돼, 제발.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힘없는 딸깍거리는 소리만 났다.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차 고장 났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꽉 막혔다. 이런 때에 차가 고장난 것은 집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다. 수리할 돈도 장사할 곳도 갈 곳도 없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닥으로 물이 흘러넘쳤다. 하은이는 다시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추워. 수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막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다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자네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할 게야.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렀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하은이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엄마, 나 어지러워. 수진이 딸의 이마를 만졌다. 다시 열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차를 수리하기에도 병원비를 내기에도 며칠을 더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수지는 발밑의 땅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핸들 위로 머리를 박았다. 빗물이 버스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엄마가 미안해, 딸. 엄마가 미안해. 하은이가 엄마를 껴안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괜찮아, 엄마 울지 마.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시야가 흐릿했다. 아니, 더 이상 내 딸을 고생시킬 순 없어. 그녀는 재킷으로 딸을 단단히 감싸고 버스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속을 달리며 큰 길로 나갔다. 택시는 서지 않았고 오토바이들은 쌩쌩 지나갔다. 그녀는 빗속에서 떨며 딸을 안고 서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침내 작은 다마스 한 대가 멈춰섰다.
어디 가는데요? 병원요. 제발. 운전기사는 창백한 하은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타세요. 수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야간 진료소에 도착하자 의사는 체온을 재고 말했다. 고열입니다. 바로 약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진료비를 냈다. 돈은 거의 다 떨어졌다. 진료소를 나오자 비는 그쳤지만 수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딸을 안고 공터에 외롭게 서 있는 고장 난 버스로 돌아왔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공단의 불빛도 없이 벌레 소리와 축축한 흙냄새만 가득했다. 수지는 하은을 눕히고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는 지쳐서 잠이 들었다. 수지는 버스 계단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돈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차는 고장났고 밖에는 더럽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밑바닥에서 조금 벗어났다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마른 반죽이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씁쓸한 질문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애쓰지 말았어야 했나. 빵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시기받지 않았을 테고 나아지지 않았더라면 방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버스를 사지 않았더라면 딸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두려웠다. 딸아이가 또 아플까봐, 자신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은 칠흑 같았다. 녹슨 버스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수지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두 모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리 끌어내려져도 다시 기어 올라야만 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오늘 밤은 여전히 길었고 내일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녹초가 된 상태로 잠에서 깼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고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해 머리가 무거웠다. 밖은 새벽 안개가 공터를 희뿌옇게 덮고 있었고 버스는 폭풍에 쓰러진 마른 나무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하은이는 뒤편에서 한결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수지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기가 가셨다. 그녀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아이는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이내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으로 바뀌었다. 차는 고장났고 빵은 팔 수 없으며 돈은 거의 바닥났고 더럽다는 소문은 퍼져나갔다. 며칠 안에 무언가 하지 못하면 그들은 정말로 살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수지는 버스에서 내렸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녀의 속은 불타는 듯했다.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공단을 바라보았다.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녀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버려진 느낌은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게요? 수진이 돌아보았다. 강 노인이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목이 메었다. 차가 고장났어요, 선생님. 과태료도 맞았고요. 장사하던 곳에서도 쫓겨났어요. 딸아이는 또 열이 났고요. 말은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다. 처음으로 수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다. 억누르지도 강한 척하지도 않는 그저 지칠 대로 지친 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강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차 좀 보겠소. 그는 몸을 숙여 엔진 덮개를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배터리가 약하고 플러그가 더러워. 심하게 고장난 건 아니요.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선생님? 정말이요. 하지만 낡은 배터리는 갈아야겠군. 얼마나 드는데요? 한 15만 원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전 돈이 없어요. 강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내게 호텔 시절에 쓰던 낡은 시계가 하나 있소. 그걸 전당포에 맡기겠소. 수지는 깜짝 놀랐다.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 거잖아요. 자네는 살기 위해 차가 필요하고 나는 이제 시계가 뭐에 필요하겠소? 말대꾸 말고. 그는 즉시 돌아섰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미처 한마디도 더 하기 전에 잠시 후 그가 돈을 들고 돌아왔다. 가서 배터리부터 갈아 끼우시오. 수지는 그를 와락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똑바로 살면 돼. 나중에 갚아도 되고. 버스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번에 들리는 엔진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다. 수지는 거의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하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장사할 곳과 소문. 그녀는 예전의 공단 입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왔다. 며칠 전 그녀에게서 빵을 사갔던 경비원 박순경이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다. 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알아요. 그는 손을 저었다. 그게 아니라 경쟁 때문에 누가 신고한 겁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어디서 팔아야 할지. 공단 저편에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인이 자리세를 싸게 빌려준다더군요. 거기서 파는 게 더 합법적일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미리 말해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위생은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네. 정말 깨끗하게 할게요. 알아요. 제가 아주머니 빵 먹어봤잖아요. 그가 웃었다. 수지는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지는 새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나이든 주차장 주인은 버스를 보며 말했다. 음식 파는 거요? 네.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한 달 자리세는 2만 원. 수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2만 원은 과태료에 비하면 훨씬 쌌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버스를 청소했다. 바닥을 쓸고 좌석 하나하나를 닦았다. 방수포로 음식 재료를 완벽하게 덮고 손을 계속 씻었다. 그녀는 누구도 험담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날 밤 수지는 낡은 휴대폰을 열고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다. 그녀는 떨며 카메라를 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공단 근처 버스에서 직접 만든 빵을 팔고 있어요. 그녀는 빵 만드는 과정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 빵은 매일 아침 만들고 재료는 그날 사섰어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보다가 10명, 그리고 30명으로 늘었다. 한 여성 노동자가 댓글을 달았다. 언니 빵 며칠 먹었는데 맛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어느 주차장에서 파세요? 수지는 떨리지만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60개의 빵을 만들었다. 새 주차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라이브 방송하신 수진 씨 맞죠? 저 3개 주세요. 수지는 멍했다. 그들이 정말로 찾아왔다. 1시간이 채 안 되어 빵은 거의 다 팔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손님은 계속 늘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빵 만드는 것을 보았고 더럽다는 소문은 점차 사라졌다. 하은이는 완전히 회복했다. 아이는 더 많이 웃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그림 한 장을 엄마에게 가져왔다. 노란색 버스 옆에 커다란 해바라기 꽃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우리 가게 로고 그렸어. 수지는 그림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햇살빵집 하은이가 읽었다. 엄마가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한다고 했잖아. 수지는 딸을 꽉 껴안았다. 정말 예쁘다. 그날부터 수지는 하은이가 그린 작은 간판을 버스 앞에 걸었다. 햇살빵집.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햇살빵집 아줌마. 친근한 그 이름은 금세 퍼져나갔다. 매일 수지는 더 많은 빵을 만들었고 수입은 다시 안정되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먹고 살고 물이 새는 곳을 고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에 충분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노력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 정직하게 만들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텅 빈 쟁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노인이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해냈구먼. 수지는 땀을 닦았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자네가 포기하지 않은 덕이지. 수지는 이제 훨씬 깨끗하고 밝아진 낡은 버스를 보았다. 더 이상 절망 속의 피난처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다. 삶은 아직 어려웠지만 그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다. 밑바닥으로 내몰렸을 때 날아오를 필요는 없었다. 그저 조금씩 조금씩 일어서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충분히 버티면 빛은 정말로 찾아왔다. 새 주차장으로 옮긴 지 한 달이 넘자 햇살 빵집은 공단 주변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매일 아침 6시가 채 되기도 전에 버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수진 씨, 오늘 고기 넣은 빵 있어요? 저 사게요. 기숙사 동료들 갖다 주게요. 수지는 쉴 새 없이 빵을 만들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은 늘 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건을 팔 때 떨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안정된 수입 덕분에 두 모녀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수지는 하은이가 누울 얇은 매트리스를 사고 더위를 식힐 작은 선풍기를 사고 버스 천장에 물 새는 곳들을 막았다. 삶은 소박했지만 온기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반죽을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멀리서 휴대폰으로 버스 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지는 조금 당황했다. 빵 사러 오셨어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 맛집 채널에 올릴 영상 찍고 있어요.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수지는 망설였다. 촬영이요? 왜요? 맛있는 빵집 소개하려고요. 사장님이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요. 수지는 몇 초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른 분들께 방해만 안 된다면요. 여성은 수진이 빵 만드는 모습, 하은이가 엄마를 돕는 모습, 손님들이 줄 선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질문을 던졌다. 빵 파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이 버스에서 항상 생활하시는 거예요? 수지는 주저했다. 네, 임시로요. 여성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정말 두 분이 여기서 지내세요? 수지는 슬프게 웃었다. 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 영상은 그날 저녁에 올라왔다.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빵을 만들고 딸을 돌보느라 바빴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메시지, 전화, 댓글. 사장님, 영상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서 빵 파세요? 가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영상을 열어보니 조회수가 이미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창은 칭찬과 감동, 구매 약속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은아, 이것 좀 봐. 하은이가 입을 떡 벌렸다. 엄마, 유명해진 거야? 수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손님은 2배로 늘었다.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빵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수진 씨 맞죠? 저 틱톡 보고 왔어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수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다.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더 많은 빵을 만들어야 했다. 팔은 쑤셨지만 마음은 들떴다. 바로 그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근처에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여전히 그 깔끔한 셔츠 차림,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제 그가 낯선 사람으로 보였다. 하은이가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아빠야.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버스를 보고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 씨,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터넷에서 영상 봤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은 몰랐어. 수지는 비웃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지.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해. 무슨 얘기? 이 빵 파는 모델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리 식당이랑 협력해서 당신 다시 우리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게 어떠냐고. 수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돌아가서 뭘 하라고? 당신네 집 직원이 되라고?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날 무시하게 두라고? 아니, 이번엔 달라. 내가 보장할게.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뭘 보장하는데? 내가 다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해. 민주는 당황했다. 수진 씨, 예전 일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내가 딸이랑 길에서 잔사미를 되돌릴 순 없어. 그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설 자리는 없어. 민주는 하은을 보았다. 하은아. 하은이는 엄마 등 뒤로 숨었다. 난 엄마랑 있을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의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수지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한 장이 정말로 다쳤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세요? 햇살 빵집 이야기를 몇 주간 지켜봤습니다. 네, 저는 외식 투자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와 협력이요? 사장님의 모델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지는 침묵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 돈과 서류를 빼앗겼던 기억이 밀려왔다. 그녀는 두려웠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작게 팔 뿐이에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았다. 엄마, 왜 슬퍼 보여? 누가 우리한테 투자하고 싶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무서워. 뭐가? 다시 모든 걸 잃을까봐. 하은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잃었었잖아. 이제 우린 더 잃을 것도 없는 걸. 순진한 그 말이 수진을 깨웠다. 맞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었다. 이제 그녀가 가진 것은 빵, 버스, 그리고 손님들의 믿음뿐이었다. 그녀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협력 제안에 대해, 계속 주차장에서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은이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딸을 계속 이 녹슨 버스에서 키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나아가야 했지만 신중하게 나아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태준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물론입니다. 수지는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한때 비를 피하던 곳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지만 다음 걸음은 훨씬 더 클 것이었고 그녀는 그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가져야만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해서. 한태준과의 만남은 도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수지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하은이는 낡은 책가방을 안고 옆에 앉아 있었다. 이혼 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향긋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그녀를 낯설면서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태주는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단정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김수진 씨? 네. 그는 부드럽게 악수를 청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햇살 빵집을 2달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다시 찾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조금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사람을 시켜 여러 번 사 먹어봤습니다. 수지는 침묵했다. 사장님의 빵은 품질이 있고 사장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저는 작게 팔기만 할 뿐 가게를 관리하는 법도 모르고 큰 자본도 없어요. 그건 제 몫입니다. 한태준이 미소 지었다. 저는 먼저 작은 키오스크를 열어 투자하고 싶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근처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키오스크요? 네. 고정된 깨끗하고 허가받은 매대입니다. 사장님은 빵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하은을 보았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그 다음은요, 안정되면 진짜 가게를 여는 겁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집과 돈을 잃었던 기억이 밀려왔다. 저는 두려워요. 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명확하게 할 겁니다. 사장님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저는 자본만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네. 누구에게도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투명하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키오스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태준이 미소 지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2주 후, 작고 예쁜 햇살 빵집, 키오스크가 붐비는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생겼다. 간판은 노란색이었고 하은이의 그림과 똑같은 해바라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개업 첫날 수지는 처음 빵을 팔던 날보다 더 떨었지만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예전 주차장에서 오던 손님, 인터넷을 보고 온 손님, 호기심에 들른 손님들. 빵은 점심 전에 모두 팔렸다. 수지는 텅 빈 진열대를 보고 울 뻔했다. 우리 해낸 거지, 엄마? 하은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해냈어, 딸. 키오스크는 몇 주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매출은 안정되었고 단골은 점점 늘었다. 한태주는 자주 들렀지만 지켜보기만 할 뿐 간섭하지 않았다. 모든 게 순조롭군요. 그가 말했다. 3개월 후 그는 다음 단계를 제안했다. 진짜 가게를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녹슨 버스를 생각했다. 물이 새던 비 오는 밤, 딸이 고열에 시달리던 때 떨면서 팔았던 첫 빵들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햇살 빵집 가게는 작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크진 않았지만 아늑했다. 가게에 들어서는 날 수지는 텅 빈 공간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 진짜 집이 생겼어. 하은이가 뛰어다녔다. 수지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버스는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가게 앞에 상징처럼 세워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아보았다. 저기 버스에 있던 빵집 아니야? 맞아, 빵 진짜 맛있어. 가게 개업일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각 노인이 줄 끝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네, 해냈구먼. 수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순경도 빵을 사러 와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품질 꼭 지키세요, 사장님. 네. 오후에 수지는 계산대 뒤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빵집, 그리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 두 모녀가 임시로 잘 수 있는 가게 뒤 작은 방. 하은이는 가게 문 앞에 해바라기 화분을 놓았다. 엄마가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한다고 했잖아. 수지는 딸을 껴안았다. 맞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수지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아 낡은 버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이제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의 상징이 되었다. 하은이가 엄마 어깨에 기댔다. 엄마, 우리 이제 고생 끝난 거야? 수지는 생각에 잠기다 희미하게 웃었다. 인생에는 아직 많은 일이 있겠지, 딸.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왜? 우리는 무언가를 잃더라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행인들은 여전히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가게 밖으로 새어나왔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법원 앞에서 비를 맞으며 빈손으로 갈 곳 없이 서 있던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누군가 몇 달 후 그녀가 자신의 빵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내고 한 번 한 번 일어서고 하나하나의 따뜻한 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인생은 그녀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길을 만들어낼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녹슨 버스에서 시작되어 그들을 빛 가득한 미래로 이끌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